왼쪽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멈추라는 큰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돌멩이 하나가 가공할 속도로 유윤사를 향해 날아왔다. 깜짝 놀란 유윤사는 본능적으로 장무기를 내리치려던 성화령으로 날아드는 돌멩이를 받아쳤다. 전혀 예상 못한 공격에 유윤사는 몸을 비튼 상태로 몇 걸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그 순간 언제 도착했는지 조민이 잽싸게 장무기 허리에 찬 의천검을 뽑아내서 곧바로 유윤사를 공격해 들어갔다. 골륜파 검법 중 동기어진을 각오하고 펼치는 최후의 살초인 옥새공강 초식이었다. 미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동기어진을 목적으로 하는 살초가 날아드니 유윤사는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급한 대로 성화령으로 의천검을 막으면서 땅바닥을 굴러 겨우 조민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유윤사의 왼뺨은 길게 갈라져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의천검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의 목은 의천검에 잘려나갔을 것이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유윤사는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자세로 비 오듯 식은땀을 흘렸다. 조민은 그런 유윤사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힘껏 방향을 틀어 묘풍사를 향해 치달렸다. 얼마나 빠르게 달렸던지 몸이 먼저 적에게 부딪혀가고 의천검은 그 뒤를 따르는 형태였다. 사실 묘풍사는 높은 무공 실력에 비해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갑자기 나타난 조민이 유윤사를 죽음 직전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겁에 질리고 말았다. 사실 묘풍사의 무공 실력은 조민보다 훨씬 고강했다.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매섭게 유윤사를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다. 조민 역시 이들 페르시아 사자들이 자기보다 고강한 무공의 소유자들인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모든 내력을 다 쏟아부어 필사적으로 선수를 치는 것이었다. 지금 조민이 묘풍사에게 달려들며 사용하는 무공은 공동파 검법 중 역시 동기어진을 목적으로 하는 살초인 인기동도였다. 워낙 빠르게 질주하며 살초를 찔러 넣으니 겁먹은 묘풍사는 순간 움찔하는 바람에 가슴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이 열려 있었다. 의천검의 칼날이 묘풍사의 가슴을 찔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 결정적 순간 등 뒤에서 휘월사가 양팔로 조민을 꽉 껴안았다. 그 바람에 겨우 묘풍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넋이 나간 묘풍사는 그대로 뒤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세 사람이 합격진을 이루면 장무기 같은 당대의 절세 고수도 몰아세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했다. 휘월사가 양팔로 조민을 잡고 있지만 유윤사나 묘풍사 중 그 누구도 휘월사를 도우러 오지 않은 것이다. 조민은 묘풍사를 향했던 칼을 돌려 자기 아랫배를 향해 찔러갔다. 이 초식은 을리정이 양소와 함께 죽으려고 만든 천지동수라는 초식이었다. 만안사 보탑에 있을 때 을리정의 제자들을 닥달해 배운 초식이었다. 이 초식으로 자기 배를 찌르면 자기도 물론 죽겠지만 자기 등 뒤에 있는 상대 역시 필히 죽을 것이다. 의천검이 조민의 배를 뚫고 들어갈 결정적 순간에 장무기는 겨우 혈도를 풀 수 있었다. 그는 혈도가 풀리자마자 전력을 다해 조민에게 날아가 그녀의 손에서 의천검을 뺏었다. 장무기가 달려온 것을 보고 휘월사가 얼른 조민을 껴안고 있던 양팔을 풀었다. 그러자 조민이 대뜸 장무기 품속에 손을 넣더니 성화령을 끄집어내 멀찌감치 내던져버렸다. 성화령이 숲을 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유윤사와 휘월사는 깜짝 놀라 그대로 몸을 날렸다. 그들에게는 장무기나 조민을 처치하는 것보다 성화령이 더욱 중요했다. 사실 조민은 장무기를 보내놓고 걱정이 돼서 멀찌감치 떨어져 장무기를 추격해왔다. 기감이 밝은 장무기에게 들키지 않으려 꽤 떨어진 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쫓다 보니 조민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페르시아 사자 셋과 싸움이 벌어질 때였다. 눈치 빠른 조민은 그들이 성화령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성화령을 찾으러 유윤사와 휘월사가 수풀로 뛰어들었을 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조민이 성화령을 던진 곳은 바로 금화파파가 사손을 잡기 위해 강철 송곳을 박아놓은 함정 속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수풀 속으로 무방비하게 뛰어든 대가는 가혹했다. 휘월사의 발등이 강철 송곳에 찔려 꿰뚫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유은사와 휘월사는 그런 것보다 성화령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했다. 그들은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손으로 강철 송곳을 치우면서 주변을 살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묘풍사도 합류해서 페르시아 사자 셋은 모두 숲을 속에서 성화령을 찾느라 남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 조민이 긴장이 풀어졌는지 그대로 장무기 품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장무기는 얼른 도룡도를 주어 사손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어서 이 자리를 피하시죠. 그러고는 아리와 조민을 껴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손은 쓰러져 있는 금화파파의 혈도를 풀어주고 장무기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려갔다. 산 아래까지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조민이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러자 장무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리를 금화파파에게 넘겨줬다. 그때까지도 페르시아 사자들은 수풀을 헤치며 성화령을 찾는 중이었다. 장무기가 어서 배로 가자고 길을 재촉할 때였다. 갑자기 사손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금화파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한부인, 어째서 그 아이를 죽이려는 거요? 장무기로부터 아리를 넘겨받은 금화파파가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손이 알아차리고 금화파파를 공격한 것이었다. 금화파파는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죽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장무기까지 나서서 아리를 죽일 수 없다고 막아서자 금화파파는 화를 내며 혼자서 서쪽으로 도망쳤다. 금화파파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아리를 향해 황금 매화꽃 암기 석대를 투척했다. 아리를 향해 날아오는 황금 매화꽃 암기를 보고 장무기는 탄지신공을 사용해서 모두 날아오던 방향으로 튕겨냈다. 그러자 장무기의 내력을 받은 황금 매화꽃 암기는 엄청난 속도로 금화파파의 등을 노리고 되돌아갔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금화파파는 받아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황급히 땅바닥을 뒹굴며 겨우 피했다. 비록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으나 등 쪽 심장 부위를 덮고 있던 무명 적삼이 세 줄로 찢겨나가고 말았다. 혼비백산한 금화파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서쪽을 향해 도주해버렸다. 장무기가 아리를 다시 안아들고 조민을 쳐다보니 그녀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조민이 양손으로 억누르고 있던 아랫배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산 중턱에서 페르시아 사자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아무래도 성화령을 찾은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급한 마음에 아리와 조민을 껴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사손은 그 뒤를 따르면서 장무기의 경공신법에 감탄을 겸치 못했다. 양쪽에 한 사람씩 껴안고 달리는 장무기를 혼자서 달리는 사손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무기의 걱정처럼 페르시아 사자들의 추격이 급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원래도 개개인의 무공은 사손보다 떨어지는 사자들이었기에 먼 거리를 달리는 경공신법이 장무기나 사손을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었다. 거기다 휘월사는 발등을 강철 송곳에 찔리기까지 했으니 더는 페르시아 사자들은 위험이 아니었다. 하지만 휘월사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지는 장무기나 사손이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어서 페르시아 사자들에게 잡히기 전에 영사도를 빠져나가고 싶었다. 마침내 배로 뛰어오른 장무기가 선장에게 소리쳤다. 소민군주의 명이요. 곧 떠나야 하니 모든 선원은 돛을 올리고 출항 준비를 서두르시오. 그렇게 선원들은 출항할 준비를 서둘렀다. 추격해온 페르시아 사자 셋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행을 태운 원양 선박이 벌써 해안에서 300척 거리나 떠나간 뒤였다. 장무기는 선실 안에서 아소의 도움을 받아 조민과 아리의 상처를 살폈다. 조민은 의천검이 아랫배에 반치 깊이나 들어가 상처가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아리의 상처는 매우 심각했다. 황금 매화꽃 암기 석대가 모두 급소에 맞아 혼수 상태였다. 우선 급한 대로 치료를 마치기는 했지만 아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장무기는 조민과 아리의 응급조치를 모두 마친 후 사손을 선실 한가운데 의자에 모셔와 앉혔다. 그러고는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려 큰절부터 올렸다. 그런 다음 자신이 누구인지 사손에게 신분을 밝혔다. 큰아버지, 제가 장무기입니다. 사손은 너무나 뜻밖의 말에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장무기가 어린 시절 빙화도에서 사무기란 이름으로 지낸 것과 사손이 직접 암기시킨 무공 비결을 아직도 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장무기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믿었다. 사손과 장무기는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장무기는 사손에게 중원으로 돌아온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큰 맥락만 간략히 이야기해줬다. 하지만 자신이 명교 교주가 된 것은 밝히지 않았다. 혹시라도 사손이 명교 서열에 구애받을까 해서였다. 그때 갑자기 갑판 쪽에서 선원들의 고함 소리가 왁자지껄 들려왔다. 적선이 추격해온다. 그 소리를 듣고 장무기가 황급히 조타석으로 달려나가 보니 어렴풋이 수평선 아래 거대한 배 한 척이 5폭이나 되는 돛을 활짝 펼치고 쾌속으로 뒤쫓아오고 있었다. 갑판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던 장무기는 차츰 초조해졌다. 적선은 돛이 여러 폭 달린 데다 선체가 가벼워 접근해오는 속력이 무척 빨랐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배 사이가 점점 좁혀들었다. 그때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선체가 한쪽으로 사납게 기울어졌다. 뒤이어 하늘에서 바닷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바닷물이 선실 안쪽까지 밀려 들어왔다. 그때 선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적선에서 대포를 쏜다. 적선에서 대포를 쏜다. 모두가 놀라 어떻게 대응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조민이 장무기를 불러 말했다. 우리 배에도 대포가 있어요. 장무기는 그 말을 듣고서야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어선으로 위장한 군함임을 깨달았다. 장무기는 즉시 선장에게 대포로 반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배의 선원들은 모두 조민의 호위 무사들이 선원으로 변장한 것이었다. 이들은 무공 실력은 약하지 않았으나 해전에서 한 포를 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대포를 쏘기는 했으나 포탄은 엉뚱한 곳에 떨어져 물기둥만 일으켰을 뿐 적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선도 이쪽에 대포가 있다는 걸 알고 섣불리 접근하지는 못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견제도 오래가지 않았다. 계속된 오발탄으로 적선에서도 이쪽에 제대로 된 해전 경험자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적선은 적극적으로 대포를 난사하며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적선의 포탄이 선박에 적중해서 배에 불이 나고 말았다. 불길이 2층 선실에까지 번지자 장무기가 양손에 물통을 들고 뛰어 올라갔다. 장무기는 문짝을 부수고 선실 안으로 들어가 물을 끼얹으며 불길을 잡았다. 그러던 중 자욱한 연기 속에 여자 하나가 침대 위에 길게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장무기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다름 아닌 주지학이었다. 장무기가 주지학을 부르자 주지학이 헤엄치듯 양손을 허우적거리는데 그때마다 철그렁철그렁하는 쇳소리가 울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지학의 양손과 양발목에 족쇄가 채워지고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금화파파가 주지학을 납치해 올 때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슬로 묶어놓은 것이다. 장무기는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의천검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의천검으로 족쇄와 수갑 쇠사슬을 단칼에 끊어버렸다. 주지학이 의아한 표정으로 장무기에게 물었다. 장 교주님,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선박이 심하게 흔들렸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이 서둘러 갑판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체가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맴도는 바람에 하마터면 두 사람 모두 넘어질 뻔했다. 적선에서 날아온 포탄 한 발이 조타석을 산산조각 때려 부숴 날려보내고 키잡이마저 바닷물에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다. 선장은 급한 대로 돛을 내려서 배를 안정시켰다. 그런 다음 대포로 달려가 적선을 향해 대포를 조준하고 화약을 넣고 불을 붙였다.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대포가 폭발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선원들이 모두 죽어버렸다. 무공만 뛰어났을 뿐 해전이나 포술의 먹통인 선장이 조급한 마음에 대포의 발사 위력을 높인 값이고 포신의 화약을 적정량보다 몇 배나 꾸역꾸역 쟁여넣은 탓에 오히려 멀쩡한 대포 한 문을 통째로 박살내고 애꿎은 부하들 목숨까지 날려버린 것이다. 장무기와 주지학이 갑판 위에 내려섰을 때는 이미 주변이 온통 불바다로 변한 뒤였다. 장무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던 중 좌연 배전 가까이에 작은 배 한 척이 묶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구명정이었다. 장무기는 주지학더러 어서 구명정으로 가라고 말하고는 지하선실로 향했다. 장무기가 막 지하선실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아소가 아리를 업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사손이 조민을 떠안은 채 당황한 기색으로 아래층 선실에서 뛰쳐나왔다. 적선에서 날린 포탄이 선체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무기는 서둘러 사람들에게 구명정으로 가라고 고함쳤다. 사손을 비롯한 조민과 아리 그리고 아소와 주지학이 모두 구명정에 탄 것을 확인한 장무기는 의천검을 휘둘러 구명정이 묶여있던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다. 그리고 자신도 떨어지는 구명정 위로 몸을 날렸다. 바다로 떨어져 내린 작은 구명정은 거센 파도에 휩싸여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요동쳤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다에 익숙한 사손 덕에 무사히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장무기 일행이 무사히 탈출해 노를 저으며 바라보니 어선으로 위장한 군선은 불덩어리로 바뀌어 무섭게 타오르면서 주변 해면을 온통 시뻘건 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장무기와 사손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위해 혼신의 기력을 다 쏟아 노를 저었다. 잠시 후 거대한 함선이 엄청난 굉음을 울리면서 기울어졌다. 그러자 배 안에 가득 실은 화약통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그 아비규환 같은 지옥에서 겨우 탈출한 무사들이 적선으로 헤엄쳐가서 구조를 청했지만 페르시아인들은 활로 그들을 모조리 쏘아 죽여버렸다. 그 모습을 본 장무기 일행은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한밤중 내내 노를 저었다. 동이 트고 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온통 먹구름에 덮이고 사방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안개가 짙으니 이대로 반나절만 더 가면 적들이 자기들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오후가 되자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는 거센 바람에 휩쓸려 남쪽으로 무작정 표류했다. 내력이 깊은 장무기와 사손은 모질게 퍼붓는 비바람에 옷이 흠뻑 젖어도 추위를 느끼지 않았지만 주지학과 아소는 모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악물어야 했다. 상처가 깊은 조민과 혼수 상태의 아리도 걱정이었다. 그러나 추위는 둘째치고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빗물이 문제였다. 네 사람은 이제 노젓기는 포기하고 저마다 벗은 신발 8짝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배 안에 고인 빗물을 퍼내야만 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바탕 무섭게 퍼붓던 큰 비는 점차 그쳐가는데 안개는 갈수록 짙어졌다. 비바람에 거세게 날뛰던 파도가 잔잔해지자 일행은 모두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던 일행은 한 서너 시즌 뒤에 느닷없는 아리의 잠꼬대 소리에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아리는 비록 의식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 같았다. 그런데 아리가 잠꼬대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랫말을 듣고 장무기는 아소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왜냐면 그 노래는 아소를 처음 만났을 때 성곤을 피해 광명정 비밀 통로로 도망칠 때 아소가 불렀던 노래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아리의 또 다른 노래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는 사손이 불쑥 입을 열었다. 이 곡은 페르시아 민요야. 30여 년 전 어느 날 밤 광명정에서 한 부인이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어. 그러자 조민이 물었다. 어르신, 한 부인은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 민요를 알죠? 이게 명교 신도들이 부르는 노래인가요? 사손이 명교가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종파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민요를 부르기도 하지만 좀 전에 아리가 부른 민요는 현재 명교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조민이 또다시 물었다. 한 부인은 명교 4대 호교법왕의 으뜸이라는 자삼용왕 아닌가요? 그런데 무공 실력은 어르신보다 높은 것 같지 않던데요? 어젯밤 페르시아 사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왜 천주만독수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사손이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천주만독수. 한 부인은 그런 독공은 쓸 줄 모를걸. 그녀 같은 절세 미인이라면 자기 용모를 목숨보다 더 아낄 텐데 어떻게 그런 무공을 수련할 리 있겠나? 그 말을 듣자 장무기와 조민, 주지학은 순간 어리둥절해졌다. 금화파파의 현재 모습으로 본다면 아무리 30-40년 전이라고 해도 절대 절세 미인은 아니었다. 조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엔 금화파파는 그 정도로 미녀는 아닌 듯 싶네요. 그러자 사손이 깜짝 놀라며 대꾸했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삼용왕은 하늘이 내린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자야.
30여 년 전만 해도 무림계에서 으뜸가는 미녀로 손꼽혔어. 비록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늙기도 했겠지만 지난날의 아리따운 자태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야. 조미는 사손의 진지한 말투를 듣고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짐작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조민이 다시 질문했다. 어르신, 금화파파가 비록 뛰어난 무공 실력을 가졌다고는 해도 나머지 세 분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러자 사손이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건 우리 셋이 기꺼운 마음으로 자청해서 그녀에게 양보한 일이야. 조민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그녀가 천하의 으뜸가는 미녀이기 때문인가요? 그러자 사손이 목을 젖히고 껄껄대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고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